조정이 되는 구간이라 보고 있어서 전 지금의 조정 기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 바닥이잖아요. 지금 중국 경기 어차피 저는 올 연말쯤 되면은 살아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8월 달은 이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평균을 봤을 때 항상 좀 쉬어가는 달이었어요. 아. 오히려 1년 중에 하락률이 제일 컸던 달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7월 달은 또 상승률이 제일 컸던 달이고 8월 달은 또 하락률이 제일 컸던 달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8월 달은 좀 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휴가철도 껴있기 때문에 일단 쉬는 게 맞고 9월 달도 뭐 보합권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는 시장이 계속 축축뻗어서 내년 한 1월, 2월까지 보통 시장이 항상 좋았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의 이 흐름은 좀 달리고 나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8월보다. 근데 문제가 미국이 또 역사적으로 또 쉬는 달이 9월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9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아서 우리나라도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8월, 9월 조금 쉬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았었던 그런 섹터들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섹터들을 오히려 연말 보고 이제 아니면 내년을 보고 매수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8월, 9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9월이 안 좋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8월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얘기도 하시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일단 지금 9월에는 또 어떤 이슈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게 사실 모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선반영 쪽보다는 그냥 우리나라는 원래 8월에 쉬었어요. 네. 8월에 쉬었고 미국은 또 9월에 쉬는데 선반영 쪽 글쎄요. 일부 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은 원래 우리나라가 또 쉬어가는 달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저는 그 이유가 좀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9월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보자. 네. 그리고 많이 빠지면 매수 기회다. 맞습니다. 어. 근데 단 네. B2는 안 됩니다. 아. 예,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요새 비투가 좀 많이 늘어가지고 네, 늦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비투를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레버리지 투자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비투라는 거는 완벽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제 시장이 이 상승이 좀 꽤 갈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 하시는 게 맞지 지금같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뭐 물타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 하반기에서 내년 초까지는 네. 좋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근데 시장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해요. 뭐 내년에는 아무래도 제일 큰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미 대선이겠죠. 11월 달에 미 대선이어서 미 대선 때까지는 우리나라 또 그리고 또 4월인가 5월에 또 총선이잖아요. 선거 있죠. 그래서 보통 선거가 있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뭔가 듣기 좋은 소리 많이 합니다. 네. 국민들한테. 그래서 아마 내년 초반기에는 우리나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좀 관련 테마주들, 정책 테마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또 일부 테마가 식는 기간이 있고 또 많이 또 버블이 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쉼이 그렇게 길거나 오래 갈 거라고 보지 않는 게 오히려 미국에서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게 되면은 그나마 좀 그 사실이 밑에서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중간에 쉬어가는 시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오늘보다는 올 연말 또는 이제 내년 연말이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시장이 상반기에 뜨거웠는데 네. 그 하반기나 뭐 내년 상반기 네. 더 높아지는 지점이 있어서 네. 2차 전지도 잘 나갈까요? 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니 이게 2차 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20, 30%? 네. 저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20, 30% 조정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2차 전지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밀려라. 근데 밀리기만 하면 사줄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떨어지고 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막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예전부터도 다들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죠. 네. 중국이 들어가면서 단가가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저는 다른 것보다는 원래 투자할 때 이제 저는 최대한 심플하게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2차 전지가 수요가 떨어질까요, 과연? 전기차가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질까요? 전기차뿐만 아니고 2차 전지를 필요로 하는 그 산업들이 갑자기 사라질까요? 그 수요가 떨어질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받은 기업들도 뭐 2년치, 3년치를 받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실적을 밑으로 깔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기대치와 실제치가 어느 정도 맞춰지는 매우 적정한 적정 조정 구간이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항상 주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기대라는 게 너무 과하게 되면 그걸 맞춰주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그 구간이라 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쉬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금 쉬면은 정말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기사들을 내보내게 돼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 보고 있고 뭐 작년에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 조금 뭐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그거 가지고 당장 경기 침체 올 것처럼 얘기했지만 안 왔죠. 음. 안 왔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2차전지 조금 조정받으니까 2차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수요가 죽을 것인가, 2차전지를 찾는 기업들이 줄어들 것인가, 그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꺾였을 것인가. 전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적정 조정 구간이고 오히려 그동안 2차전지 투자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야 2차전지 버블이다. 네. 너무 높다라는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오히려 그게 조금 조정이 되는 구간이라 보고 있어서 전 지금의 조정 기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니까 전기차 살 사람은 다 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요가 좀 부진하다. 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결국은 수요는 있다. 네. 보시는 거예요. 더 넓은 수요층이 있다. 그럼요. 이게 또 유럽에서는 또 몇 년 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 차 안 팔잖아요. 그런 제한도 분명히 나오는 것 같고 아직까지 전 세계가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를 살 사람들이 다 샀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요. 전기차가 나왔을 때. 근데 이제 타보긴 했었는데 나의 니즈와는 별로 맞지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는 전기차를 사지 않는 쪽이었어요. 근데 이미 사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뭔가 처음엔 얼리어답터 네. 느낀 분들이 많이 사셨죠. 그랬다가 이제 주변에 편리함을 가지시고 본인 어떤 생활과 맞으시는 분들이 다 사신 건 맞긴 맞아요. 1차적으로. 근데 좀 달라진 부분은 저도 다음에 차를 바꿀 때는 전기차로 한번 바꿔봐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안 샀었던 이유는 인프라 때문에 안 샀거든요. 이게 전기차를 산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 어디에 꽂아서 충전할 것이며 충전소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당장 하라는 거지? 굉장히 불편함이 느껴지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각 아파트마다 전기차 충전소가 5개 됐고 휴양지를 가든지 호텔 가든지 어디든지 충전하는 전용 구간이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테슬라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많은 기업들이 쓸 수 있게 또 오픈이 네.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프라 구성이 됐으니까 이제 저같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긴 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고 정부에서 시행 정책으로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은 그래도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보조금 정책이 좀 애매해졌잖아요. 막 퍼주다가 그게 좀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제한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가격을 낮추고 있잖아요. 엄청 낮췄더라고요. 네, 낮춤으로써 테슬라가 이제 얻는 효과는 테슬라의 이제 전체 지분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암과 동시에 나머지 기업들도 결국은 못 버틸 거예요. 못 버티면서 가격을 낮추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 회사들도 낮추다가 못 버티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디폴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미국의 많은 전기차들이든 전 세계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디폴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디폴트가 난 기업 중에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연기관 차들 중에 전기차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그런 회사들을 인수를 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아마 시장은 재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테슬라는 네. 망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이 1등 지위를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1등 지위를 유지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다른 기업이죠. 완전 다른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라는 CEO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회사 느낌? 그러니까 그룹의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일론 머스크는 예전에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에서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한 기업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한 기업에서 뭔가 이제 우리 생활로 들어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아직까지는 테슬라에 대한 밸류를 정할 때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으로만 보고 밸류를 정하는데 어느 순간은 그게 아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 측정하는 방식이나 밸류 측정하는 어떤 느낌이 좀 달라지면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평가를 달리하는 시점이 올 거라고는 보고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당분간은 그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테슬라는 1위를 유지할 거라 보고 있는데 네. 다른 내연차 정말 차만 팔아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는 좀 카테고리를 달리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국내에 그런 배터리 다시 한번 여쭤보면은 에코프로 형제랑 포스코 형제라고 네. 보통 하잖아요. 네. 근데 조정을 한 20에서 40% 정도씩 받았더라고요. 네. 근데 괜찮다고 보세요? 건재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보면은 뭐 에코프로 그룹도 말은 되게 많아요. 네. 무슨 뭐 이제 과연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말은 되게 많은데 그리고 이동채 회장 구속 그거 2년 법정 선고도 받고요. 그 이동채 회장 이슈는 이게 제가 예전에 한경 나와서 한번 얘기를 했더라고요. 1년 전인가 이동채 회장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동채 회장이 법정으로 구속된 거는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안타깝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법에 문제가 생기니까 잡혀 들어간 거죠. 근데 이동채 회장이 에코프로는 아니에요. 에코프로는 사실 이동채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고 정말 많은 직원들이 함께 일궈가는 기업이거든요. 네. 실적이 잘 나왔죠. 이동채 회장이 구속된다 해가지고 물론 이제 보고 책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에코프로가 저 회장이 뭐 횡령을 했어? 이런 이슈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에코프로의 실적과 미래 성장성에 문제가 되는 이슈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전에 한경 나왔을 때도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될 건 아니고 오히려 누르면은 매수의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국경제TV에서 아침에 한 적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지금 아이디어도. 이동채 회장 이미 물러났잖아요. 근데 그 이슈를 최근에 다시 들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다? 글쎄요. 네. 이게 예전에 이게 막 이동채 회장 직원이 혼자고 그분이 혼자서 다 하시는 회사면은 데미지가 크죠. 근데 저는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CEO 리스크라는 거는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계속 울거먹기 식으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에코프로의 미래를 논하고 뭐 성장성을 논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 안 쓰셔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조정이 있긴 있었는데 오히려 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정 조정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간 에코프로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야 그거 너무 높지 않아? 버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고 뭐 증권사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주가 밸류에이션을 선정을 할 때 미래 가치를 땡겨서 하는데 뭐 몇십 년 후에 미래 가치를 땡겨서 했다. 그럼 전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증권사들은 과연 몇십 년 후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땡겨서 오죠? 에코프로가 얼마나 성장할지 아니면 에코프로가 완전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10년 후에 대박이 날지 삼성전자가 2, 3위권 회사를 물러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즉 에코프로의 뭐 미래 가치를 땡겨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그들 의견이죠. 그들 의견이라 보죠. 이 산업이 망한다라고 보면은 이 산업이 가면 갈수록 이제 하향세를 걷는다라고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의견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전 아니라 보는데. 근데 컨센서스 같은 건 좀 나오지 않나요? 매출액 성장 이런 거? 근데 그것도 퍼센티지로만 단순 계산으로 하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에코프로가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사업군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사업군에서 또 어떻게 잭팟이 어떻게 터질지 알고. 아, 그렇구나. 그 실제로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이런 것도 보니까 실적 추정 많이 틀리긴 하더라고요. 많이 LNF도 틀려요. 많이 틀리고.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틀린 그런 추정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요. 그 회사의 내부자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는 이상 어떻게 정확한 컨센이 나올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증권사도 그러니까 컨센서스 예상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증권사도 신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느꼈잖아요. 월가든지 뭐 우리나라든지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모두가 다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가정을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그렇다고 에코프로를 찬양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성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2차 전지가 이대로 망할 것인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뭔가 암울한 미래가 있을 것인가? 근데 만약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냥 매도하시고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다 하면은 20-30% 고점 대비 조정은 뭐 저는 한 50% 밀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50% 밀면 사실 더 높이 올라갈 거라 봤는데 50% 밀면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20-30% 조정은 이런 성장주에는 되게 많아요. 테슬라 보십시오. 미국의 엔비디아 보십시오. 네, 그게 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10몇만 원에서 150만 원 찍고 지금 120만 원 선인데 지금 밀린 것 같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럼요. 그리고 오히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게 보시길래 아직도 120만 원 선에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시고 최근에 뭐 외국인들 기관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에코프로 누군가 물어보면은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딱 그 얘기만 해요. 2차전지가 망할까? 수요가 죽었냐? 네, 수요가 죽었을까?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전기차 살 사람들 다 샀다고 하던데요. 그럼 2차전지가 전기차에만 들어가나? 맞아요. 네, 이렇게 물어보죠. 드론이나 막 이런 모빌리티에다 들어갈 텐데. 네,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그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이런 대장주들, 네. 주도주들은 괜찮다. 중국과의 경쟁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중국과 경쟁이요. 근데 네. 중국은 항상 어느 업종이든지 들어오면은 항상 저가 정책을 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 삼성전자 망했어야죠. 그죠? 삼성전자도 뭐 LCD로 옛날에 확 치고 가다가 삼성전자가 LCD 내려놓고 이제 LED로 가고 LED로 가면서 이제 LCD는 중국이 장악을 했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 잘 먹고 잘 삽니다. 새로운 걸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에코프로가 지금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다음 스텝을 향해서 걷고 있는지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걷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삼성과 업종은 사실 다르긴 한데 좀 이렇게 삼성을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CD를 삼성이 장악을 하다가 중국이 들어와서 저가 공세를 했을 때 중국이 점유율을 가져가지만 삼성은 그 다음 LED, OLED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장악하고 있고 그 중국은 막 LCD 이렇게 하다가 이제 LCD 아무도 이제 안 쓰게 되니까 결국은 또 그 다음으로 넘어오겠죠. 그럼 또 삼성은 또 그 다음을 노리는 거고. 그러니까 선두 기업, 1등 기업은 항상 되게 외로워요. 그 다음 스텝을 계속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에코프로가 그거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주주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투자를 꺾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LFP 배터리, 저가형 배터리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는 하이니켈 뭐 이런 쪽으로 MCN으로 간 3원계로 가는 거고 더 발달된 거. 그리고 LFP도 뭐 LMFP인가요?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또 뭔가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저도 공부를 계속 안 하면은 자꾸 뭐가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베테랑 전고체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전고체 얘기 막 요즘 LFP 나오길래 오히려 저는 그게 이 업종 자체가 계속 저와 같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 삼성전자처럼 우리가 한 단계씩 더 높은 품질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는 싸게 많이 뽑는 건 잘해요. 근데 이제 적게 뽑지만 비싸게 파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중국은 물론 하는 기업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배터리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겠네요. 그 배터리는 또 초기 시장이니까 맞아요. 아직 성장 초기니까 앞으로 그렇게 더 진화된 진보된 배터리가 발명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결국은 배터리는 이제 무게 줄이고 크기 줄이고 효율을 올리는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기술력이죠 결국. 그러면 그 포스코홀딩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엄청 붙었다가 지금은 포스코홀딩스의 공매도가 엄청 붙고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한 주가가 한 20-30%는 빠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30% 빠지면 매수하고 싶나 보네요. 모건 스탠리 진짜 모건 스탠리 얼마 전에도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뭐 버블이 심하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밤에 환경 방송 글로벌 방송 나가가지고 뭐 본인 생각인 것 같다. 뭐 그 애널리스트 생각인 것 같다. 그래요? AI에 대한 수요가 죽지 않고 AI는 이제 시작인데 무슨 버블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잘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구나. 뭐 어떤 네임밸류가 높은 증권사가 의견을 냈다 해서 우리가 100% 그거를 믿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결국 그거 생각을 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항상 50%를 놓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포스코 홀딩스 20-30% 밀면 사야죠. 20-30% 밀리면 땡큐죠.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이것도 1년도 더 됐죠. 환경에서 이제 이것도 소개했다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우리 웅달 책방에서도 얘기했고 가는 곳마다 다 얘기했는데 되게 채팅창 분위기 안 좋았어요. 그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크릿컬 차트를 봐라. 너나 사라 이런 시크릿컬 너나 사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제 일본과의 어떤 희귀가스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 뭐 2차전지에 대해서 했었고 포스코홀딩스 진짜 많이 한다. 국내화 내재화시키는 걸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 게다가 철강도 기본 베이스로 하는 기업이고 철강은 중국 경기 살아나면 그것 따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도 되고 뭐 일본의 그 반도체 수출 제한 품목 그 중에 하나도 되고 그리고 2차전지도 되고 정말 다방면으로 다 된다. 이건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가 참 난타를 많이 당했는데 이제 와서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나 꺾인 게 있나?
라고 봐요. 뭐 일본과의 관계는 그래도 좀 괜찮아지긴 했죠. 최근에 조금 뭔가 분위기가 풀리는 것 같긴 하죠. 예전보다는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를 일본의 어떤 블랙리스트에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다시 들어왔으니까 들어왔나? 하여튼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중국이 아직 바닥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바닥을 걷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경기 어차피 저는 올 연말쯤 되면은 살아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에는 포스콜린스가 중국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철강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철강빨도 받고 리튬빨도 받네요.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포스콜린스 좀 많이 밀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도 ING입니다. 아, 지금도? 네, 지금도 ING. 뭐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우 적절한 수준의 조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포스콜린스도 마찬가지고, 차트 보면서 무슨 걱정? 이런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그 혹시 차트 네. 좀 약간 설명 가능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차트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괜찮은? 사실 차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갖다 끼워 맞추기 느낌이 좀 강해요. 사실은 차트는 갖다 끼워 맞추기 느낌이 강해가지고 짠 차트를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기본적으로 저는 전반적인 추세를 봐요. 네. 차트는 뭐 보면 막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선 뭐 갖다 설정해요. 설정해놓고 막 이거 안 깨졌죠. 막 그 선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막 이게 안 깨졌게 되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볼 건 21선, 121선 이 라인만 딱 보면 돼요. 한 달, 3개월, 6개월, 1년까지 241선은 안 보고 딱 그 정도 분기, 반기, 연간 딱 그 정도씩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누가 보더라도 우상향의 느낌이 아직 살아있고 차트 이대로 꺾이는 느낌이 들지 않고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보통 동반되면은 이제 위에서 다 털고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고점에서 대량 거래 안 나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쭉 주가가 밀렸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바닥을 잡고 있고 우상향으로 좀 잡고 있는 느낌도 있고 21선과 그리고 일목균형 지표 기준선 저는 그 정도 보거든요. 그 정도 라인 근처에서 이제 액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버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보는 선은 21선과 121선과 일목균형 지표 기준선 네, 요 정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